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스페셜의 정명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네, 원장님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국민구강 건강 실태에 따르면 30대에서 70대 사이에 무려 10개의 평균 치아를 상실한다고 해요. 네. 게다가 더불어서 이 상실하고 나서 임플란트 하는 횟수가 65세 이상에서 무려 7.2%나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예, 네. 최근 5년 사이에 7.2%가 증가했다는 그렇죠.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틀니에서 임플란트 치료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자연 치아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에는 어떤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양승필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네, 양승필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원장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이유가 가장 많은지 대표적인 사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아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조금 나누거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통사고랄지 또는 외상, 사고에 의해서 치아를 상실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젊은 분들이 또 충치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충치에 의해서 상실되는 경우가 젊은 환자분들한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풍치라고 말하죠. 그 잇몸 질환 때문에 잇몸이 이렇게 약해지거나 또는 치조골이 소실돼서 다수의 치아가 발견되는 그런 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들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연령에 따라서 네. 교통사고나 외상을 당했거나 뭐 충치 때문에 이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시면서 잇몸이 나빠져서 치아를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어쨌든 치아를 상실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치아가 없는 채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무언가 대체하는 치료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원장님, 대표적인 치료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상실된 치아를 회복시켜주는 치료 방법을 치과에서는 보철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그 보철 치료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임플란트 치료법. 임플란트는 인공 치근을 빠진 치조골에 매식을 해서 치아의 위에 그 치관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많이 썼던 그 브릿지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브릿지는 상실된 치아의 양쪽 치아를 삭제해서 기둥을 삼은 다음에 한 세트로 해서 다리처럼 만든다고 해서 브릿지 치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실된 치아가 많거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제 과거에 하셨던 방법인데 다수의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또는 완전히 치아가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틀니죠. 완전 틀니 또는 부분 틀니라고 표현하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 네. 그런 이제 치료는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개인 건강 또는 연령 또는 경제적인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게 됩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임플란트 그리고 뭐 브릿지, 틀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치료법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고 또 좋은 점, 좀 약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치료법의 특성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장단점은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가장 요즘 각광받고 있고 많이 대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임플란트 치료법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법은 인공치근을 상실된 치아의 치조골의 뿌리 부분을 티타늄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임플란트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매식체를 식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쪽은 보철의 머리 부분, 치관이라 그러죠. 그 부분을 회복을 시켜서 가장 그래도 현재 나온 치료법 중에서 가장 심미적이고 기능적으로 우수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치료법, 예를 들어서 브릿지나 틀니에 비해서
저장력도 가장 우수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치아, 그러니까 건강한 치아를 옆에 있는 치아를 손상을 주지 않고 회복을 시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복을 시킨 후에 어떤 기능적인 면이나 심미적인 면도 우수할 뿐더러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은 수명도 다른 보철 방법에 비해서 월등히 낮다고 봅니다. 네. 일반적으로 브릿지나 이런 경우에는 수명을 보통 5년, 7년 또한 10여 년 가까이 보지만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뭐 요즘 뭐 말하는데 뭐 반영구적으로까지 그렇게 오래 쓸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브릿지라는 방법인데 말 그대로 다리처럼 상실된 치아에 양쪽 치아를 기둥을 삼아서 다리처럼 한 세트로 해서 보철을 하는 건데 그건 이제 과거에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치료법이고 지금도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브릿지로 하는 경우도 지금도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임플란트보다는 기능적인 면이 조금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틀니나 이런 다른 보철 방법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장 능력이 좀 더 낮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가장 큰 단점은 그겁니다. 양쪽에 있는 어떤 그 자연 치아, 건강한 치아를 건강한 치아를 이렇게 손을 대야 된다는 거, 그게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명은 보통 한 관리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교체하는 시기가 대부분 한 10년 이내로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많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수의 치아가 이렇게 상실이 됐을 때 남아있는 치아와 또는 잇몸 조직에서 이렇게 힘을 얻는 부분 틀니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뭐 전신 건강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브릿지나 임플란트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완전 틀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치료 방법은 환자분들의 전신 건강 그리고 치조골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임플란트 그리고 브릿지, 틀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인접치의 손상도 없고 불편감도 덜한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좀 더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 임플란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사실은 구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치근이라고 그러죠. 치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치관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연 치아 상태인데 그리고 좌측을 보시면은 임플란트의 그 뿌리 부분, 그러니까 자연 치아의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 임플란트 매식제가 티타늄이라는 우리 인체의 무해한 재료를 이용해서 치조골 부위에 매식을 하게 되고요. 그 뿌리에 해당하는 치조골 밑에 들어있는 임플란트가 우리 치아로 말하면 이제 뿌리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위쪽에 이제 그 치관, 크라운이라고 그러는데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임플란트도 똑같이 이렇게 있고요. 단지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 그러니까 뿌리에 해당하는 그 임플란트 매식제와 위쪽에 있는 치관을 연결하는 지대주가 있다는 것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치아와 보시다시피 비슷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이미지를 보니까 정말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가 정말 비슷하다는 거 잘 이해하셨을 것 네. 같은데 당연히 임플란트 좋은 걸 알아요. 그럼요. 하지만 네. 또 이게 또 임플란트 다음에 붙는 수술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그렇죠. 보통 시청자분들께서 임플란트 한다라고 하면 뭔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아플 것 같고 이런 무섭고. 느낌을 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수술이 아닐까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술 과정 어떻게 되나요? 네, 임플란트를 이제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좀 느끼시죠. 근데 과거의 치료법에 비해서 많이 개발이 돼서 네. 실제적으로 진료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시고 난 후에 생각보다 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임플란트는 수술 방법은 처음에 이제 환자분이 내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문진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전신 건강 그리고 치조골의 상태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문진을 통해서 일단 적절한 검사를 먼저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검사를 할 때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은 이제 그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평면으로 2차원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요즘 이제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하고 있는 방법인데 3D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CT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치조골의 상태 또 어느 매식을 어느 위치에 어떤 정도의 직경과 길이를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단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잇몸을 절개를 하겠지요. 그리고 뭐 절개하지 않고 하는 뭐 수술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절개를 하신 후에 임플란트 본체를 매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일정 기간 동안 뼈하고 유착되는 기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관찰을 하고 임플란트 매식이 이제 잘 됐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2차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철물 상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부 부분이 올라갈 수 있게끔 지대줄을 연결하려면 잇몸을 이렇게 열어주는 간단한 2차 수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요즘은 이제 2차 수술이 없이 바로 무절개로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시술 과정은 이제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초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뼈와 유착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을 떠서 일반적인 보철 제작과 거의 유사합니다. 본을 떠서 심미적인 거나 기능적인 것을 개선해주는 보철을 끝나게 됩니다. 네. 양 원장님께서 전반적인 임플란트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요약해 보면 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잘 세우면 그 크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무리 치과 치료 기술이 발달되고 좋아졌다고 해도 자연 치아만큼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치과 의사들이 되도록이면 환자분들에게 자신의 치아를 살려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 네. 그런 치료 방법을 설명드리긴 하지만요. 그 치아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글쎄요, 가장 큰 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래도 우리가 그 모든 병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대처하기가 쉽듯이 우리 구강 내에도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안에는 뭐 한 200가지가 넘는 그런 상주균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유해한 균도 있고 유익한 균도 있겠지만 구강 질환을 유발시키는 균들이 안 좋은 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건강 관리는 뭐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이제 가장 좋지만 어쨌든 어떤 구강 질환을 유발시키는 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그 유해한 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큰 두 가지가 충치와 풍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치 같은 경우에 이제 일으키는 균들이 있어요. 이제 그 균들이 보통 이제 모양을 보게 되면은 그 간균과 구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위쪽에 나와 있는 간균 같은 경우는 올챙이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그 옆에 있는 구균은 동글동글한데 저런 세균들은 주로 이제 충치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잇몸 질환이라 그러죠. 풍치. 잇몸의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들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런 균들이고요. 특히나 오른쪽에 있는 나선균 같은 경우에 저런 경우에는 우리 입안에 그 구취가 이렇게 잇몸 질환이 심하면 구취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취도 좀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잇몸의 염증 같은 거, 그다음에 치조골 파괴를 주로 일으키는 그런 세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원장님 말씀처럼 뭐 충치이던 풍치이던 어쨌든 이제 구강 세균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잘 관리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질환들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올바른 칫솔질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네. 중요한 게 칫솔질 방법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칫솔질만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사진은 이제 세균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염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질 전에 염색제를 저렇게 바르게 되면 세균이 저렇게 이제 모양이 보이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균이 좀 빨리 이렇게 나오는 경우고요. 보통 이제 하루 이틀, 2, 3일, 며칠 지나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세균이 이제 뭐 숙성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좀 돼가지고 세균이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치아에 붙어 있는 그런 지금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칫솔질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이제 염색제를 도포를 했을 때 그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상주균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색깔이 좀 나오지만 두 번, 세 번 정확한 칫솔질 방법으로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고 양치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사진처럼 이렇게 세균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요약하면 지속적으로 치과를 정기 검진을 해주고, 네. 그죠? 그리고 올바른 양치 습관을 가진다면 이 세균들이 쌓이는 거를 막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제거하고 치석이 쌓이지 않도록 올바르게 양치질을 잘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구강용품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많이 또 환자분들이 또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네. 말씀 있잖아요. 네. 도대체 칫솔은 얼마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원장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나요? 예. 글쎄요. 이제 칫솔 사실은 옛날에 과거에 보면 저희들 어릴 때 보면요. 네. 칫솔 뭐가 무슨 뭐 구두 닦는 칫솔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무디해졌는데도 네. 그렇게 이제 닦는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네네네.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환자분 이제 개인에 따라서 칫솔의 선택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교정을 한달지 그런 경우는 또 교정용 칫솔도 나오고요. 어린애들한테 쓸 수 있는 소화용 칫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치아의 사이즈나 이런 거, 구강 위생 상태에 따라서 칫솔의 선택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칫솔을 어떤 분들은 막 세게 이렇게 옆으로 닦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치아의 마모도 많기 때문에 칫솔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칫솔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칫솔들이죠. 그래서 치아가 좀 작은 분들한테는 또 뭐 칫솔의 머리 부분이 좀 작은 게 좋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너무 강한 또 이렇게 칫솔모가 이렇게 하면은 또 자극도 되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좀 미세모 같은 게 또 좋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네. 환자분의 개인에 맞게끔 치과에 방문하시면 개인에 맞게끔 환자분의 이렇게 서로 맞게끔 아마 의사 선생님께서 선택을 해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칫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쓰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보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칫솔 닦으시고 그냥 대충 놓지 마시고 건조도 잘 시키시고요. 그리고 잇몸이 조금 이렇게 마사지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게 되죠. 잇몸에 마사지도 되고요. 그리고 치아 사이사이를 잘 닦는다 하더라도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간 칫솔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환자분들 개인에 따라서 치아하고 치아 사이의 간격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도 치과에 방문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치간 칫솔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치하신 후에 칫솔로 이렇게 혀에 그 설태라 그러죠. 네. 그 세균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막 이렇게 박박 문지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 자극도 많고 염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혀 클리너 오른쪽에 보이는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사용을 하시면 평균적으로 한 7, 80% 이상 세균수가 많이 감소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런 구강 위생용품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위생용품이 네. 있는데 사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요즘에 좀 전동 칫솔 많이 네네, 쓰긴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혹시 원장님 쓰지 않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긴 하는데 저도 궁금해요. 원장님 혹시 전동 칫솔 쓰고 계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사용을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전동 칫솔이 지금도 이제 시중에 많이 이렇게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고 그리고 또
워터피커라 그러죠. 예, 그것도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그 자동차로 보면 이 손으로 하는 것과 전동 칫솔은 뭐 세차로 따진다 그러면 손세차와 자동 세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판단 쉬우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구석구석 닦는 게 정밀합니다만은 어떤 이제 뭐 그렇게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또 장애가 있으시거나 해서 손으로만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전동 칫솔을 또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권장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잇몸 마사지도 되게끔 이제 저렇게 워터피커 같은 그런 제품도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좋고 가장 좋은 거는 뭐 올바른 방법대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구강 용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역시 구강 건강의 첫걸음은 그 구강 청결을 위한 예방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네네. 원장님. 네. 예.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치료에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네. 질환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특히나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진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가시게 되면은 치과에 가시면 거의 대부분 이제 스캐닝을 하지 않습니까? 스캐닝을 통해서 입안에 있는 세균 수를 많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보통 몇 분 이내에 바로 이렇게 치태라는 세균막이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뭐 2, 3일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치석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치석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치석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세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저 세균 덩어리가 우리 독소를 품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24시간 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환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치과에 방문하셔서 반드시 치석 제거를 꼭 받으시고 요즘은 그리고 치석 제거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치석 제거를 주기적으로 받으셔서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그 스캐닝을 받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양치 방법이 있죠. 그것도 꼭 문의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양치 습관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스캐닝을 하셔서 입안의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렇죠.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 잊지 마시고요. 치과 치료는 계속 미루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네. 가래로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제 항상 명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는 또 이제 양승필 원장님 말씀처럼 이 예방 꼭 주의하는 거 예방이 기억하시고 중요하죠. 예. 저희 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는 게 좋겠죠?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제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치과 진료에서 빠질 수 없는 바로 그 치아가 있죠. 네. 예. 사례가 참으로 다양해서 네. 이와 관련된 뭐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네네네. 거고 예. 정보도 많고 보면 뭐 잘못된 얘기들도 와전된 얘기들도 다양하게 네. 퍼져 있는데요. 네. 뭘까요, 원장님? 네, 바로 사랑니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춘기 이후 17세에서 25세 무렵에 나는 이런 이제 사랑니가 있기 때문에 이 큰 어금니가 나오면서 뭔가 사랑이 시작되지 않을까 첫사랑의 아픔처럼 너무 아파요. 이런 네. 것 때문에 사랑니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사랑니는 꼭 빼야 된다. 네. 아니면 안 안 빼도 해도 된다. 된다. 사랑니를 빼다가 신경을 다쳐서 네. 뭐 고생을 했다, 뭐 등등 뭐 구설수가 많은 치아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네네. 그 정재호 원장님 모셔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호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재호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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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저희 성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랑니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예. 실제로 뭐 이제 원장님 어떻게 사랑니 빼셨나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 때 선배한테 사랑니를 네. 뺐었거든요. 예, 그때 예. 빼고 나서 우리 선배랑 같이 술 마시고 굉장히 고생했던 네, 기억이 네, 나는데 원장님도 뽑으셨죠? 예, 저도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치과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교수님한테 뺐었는데 예. 좀 저는 좀 편하게 빼서 이렇게 또 사랑니를 잘 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잘 빼줘야겠다 이런 예. 것들을 생각했던 기억이 교수님이 나네요. 굉장히 예뻐하셨나 봅니다. 예. 네. 정재 원장님, 네. 실제로 치과를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네. 사랑니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요즘 어느 정도 되나요? 좀 많이 늘었다는 얘기 어, 들었는데. 예. 앞서 그 양 원장님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 부모님들 세대가 많은 반면에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10대, 20대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대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가 이제 완전 매복돼 있는 경우 발견을 못했는데 단순하게 잇몸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 맹출이 시작되는 20대 이상에서도 설마 사랑니가 원인이었겠나 싶어서 내원하셨다가 검사를 받고 사랑니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원 비율로 뭐 정확하게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한 내원 환자의 한 20% 가까이는 사랑니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니 때문에 네네. 치과를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뭐 치과를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사랑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사랑니 때문에 오시고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일단 사랑니 발치라든지 사랑니에 관련된 문의가 증가하는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 초등학생, 중학생 교정 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 체형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체격은 커지고 얼굴은 작아지고 하지만 맹출해야 되는 치아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니가 아니라도 지금 초등학생인 경우 10명 중 7, 8명 이상이 부종교합을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사랑니는 또 필연적으로 교정 치료 전이라든지 중에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7% 정도는 사랑니가 아예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4개든 3개든 2개든 하나든 사랑니는 반드시 제일 늦은 시기에 맹출을 하고 또한 해부학적으로 제일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랑니에 관한 문의라든지 발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대에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이 치아에 악영향을 미치는 식습관이라든지 얼굴이 좁아지는 턱뼈의 이 영향들이 결국에는 사랑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병이라고 또 읽힐 수도 있겠네요. 네. 현대병이라면 치과 영역에서는 크게 턱관절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 네네네. 결국은 사랑니도 정확한 진단을 해서 조기에 발가할 건지 아니면 맹출을 지켜보면서 발치 시기를 정할지 아니면 일반 다른 치아들처럼 치료를 해서 살릴지를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사랑니가 생겼는데 잇몸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뭐 잇몸을 열어서 어쨌든 빼야 하는 건가요? 매복이라는 경우가 예.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데 10대인 경우에는 사실은 추후에 조금 더 맹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네. 좋을 것 같고 40, 50대 이상에서는 사실은 다른 이유로 치과에 왔다가 사진을 찍어서 사랑니가 내가 사랑니가 있었구나 하고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매복된 경우에는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치료라든지 어떤 진단을 달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바에 의하면 네. 완전 매복된 경우는 잇몸도 열어야 되고 네. 치아도 분리해야 되고 네. 약간 좀 더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뽑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사랑니가 잇몸을 뚫고 나오긴 했지만 그 정상적으로 맹출하지 못한 경우, 기울어져 있거나 맞아요. 틀어진 경우들 네. 많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는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은 사랑니 때문에 사랑니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옆에 치아를 썩게 만들고 네. 그 자체로 또한 잇몸병을 유발하는 거. 썩게 만드는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소위 말해 사랑니 옆에 있는 치아가 제2대구치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입니다. 네. 그 치아가 사랑니로 인해서 본인은 모르는 거죠. 사랑니로 인해서 심하게 신경까지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치료와 보철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치과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사랑니로 인해서 신경치료를 해가지고 결국은 보철치료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또한 두 번째로 충치를 떠나서 사랑니가 사실은 충치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잇몸병입니다. 특히나 연세가 드시고 기저질환이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다른 병이 있으신 고령인 경우에는 사랑니를 방치했다가 사랑니로 인해서 호흡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생명에 관련된 그런 위급한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니는 연령을 떠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빨리 조기 치료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시작부터 해서 사랑니 발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뭐 이런 좀 아픈 증상이 생기면 사랑니 주변에 생기기만 하면 무조건 이를 빼야 하는지 좀 시청자분들께서 걱정이 궁금해하실 되시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랑니를 또 빼지 않고 좀 가지고 계속 있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도 있거든요. 뭐 사랑니를 또 제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에 쓰기도 맞아요. 하기 때문에 예. 또 안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시 보존 치료도 가능한 건가요? 사랑니도 네. 지금까지 너무 사랑니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경향이 없지 않은데 사랑니 네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도 제일 늦게 났기 때문에 네. 어차피 관리가 안 돼가지고 차별받는 경우인데 네. 사랑니도 예를 들어서 방향이 똑바르고 네. 제대로 났으면 일반 치아처럼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랑니와 무관하게 제2대구치가 심하게 썩어서 조기에 상실되거나 또는 치료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크라운 같은 보철 치료를 하더라도 예후가 불량할 경우에는 오히려 제2대구치를 뽑고 사랑니를 안전하게 발치해가지고 제2대구치 자리에 의도적으로 임플란트를 대체해서 심는 제식술도 네네.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보존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불편해서 또 이를 빼는 경우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이제 사랑니를 뺄 때 많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엑스레이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누워 있거나 뭔가 위치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라고 하면 좀 아무래도 이를 빼는 과정도 까다롭고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사진이 좀 안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저는 이제 구강외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외과적 사랑니 발치는 한마디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 이 말씀은 치료하는 의사 입장이나 치료받는 환자 입장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래턱인 경우에는 아래 입술과 뺨, 혀, 감각을 지배하는 큰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턱인 경우에는 코 옆에 위치한 공기로 찬 상악동이라고 흔히 말해서 축농증이 생기는 그 부위에 제2대구치나 특히 사랑니의 뿌리 부위가 함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 발치는 일반 개원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가 들어가는 복잡한 외과적 술식을 요구하는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병원에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환자분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대학병원 가가지고 힘들게 예약해가지고 예. 뽑습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다른 보험수가와 마찬가지로 특히 사랑니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수가가 너무나 이런 네.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동네 친절한 원장님들께서는 오늘도 환자분들의 사랑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본인이 힘드신 거는 또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전원 의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정재호 네. 원장님께서 굉장히 답답하셨나 봐요. 네, 맞아요. 사랑니 예. 이렇게 발치하는 거에 있는 뭐 국가적인 정책 문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는 진짜 사랑니를 뺄 때 그렇죠. 뭐 수백만 원씩 비용을 발생하기도 그럼요.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보험 그렇죠. 적용되니까 보험이 굉장히 잘 네. 적용돼 있어서 네. 사랑니를 뽑는데 비용적인 부담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전 세계에서 그 맞아요. 최고의 그 손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니를 꼭 뽑아야 되는데 또 이게 무서워서 안 뽑고 계속 네.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네, 방치하면 안 좋죠. 네. 예, 안 좋죠. 예, 예로부터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의사 말씀 잘 들어서 손해 볼 게 전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랑니를 방치함으로써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사랑니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하고 똑같은데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위치한 큰 어금니 제2대구치가 사랑니로 인해서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충치치료, 신경치료에서 씌우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니를 너무 늦게 또는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니와 제2대구치를 같이 발치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아래 4개, 2개, 4개씩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우주의 법칙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윗사랑니를 뽑는 경우에 아랫사랑니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이렇게 정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랫사랑니는 뽑았는데 위에 사랑니를 남겨둔 경우 위에 사랑니가 시간이 지나면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접한 제2대구치와의 사이에서 음식물이 끼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치아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랑니를 빼서 이 치아가 정출되기 전에 사실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면 사랑니를 뭐 10대에서 기다려보고 또 발치하시고 나서 기다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시기들 있잖아요. 정말 네네. 적절한 시기, 원장님 권장하는 시기가 언제세요? 방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정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네. 교정 전문의가 미리 사랑니를 뽑는 시기를 정해줍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10명 중 7, 8명이 부정교합을 가졌다고 해서 그 7, 8명이 다 교정 치료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랑니는 10대인 경우는 아프면 문제가 되면 일단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고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인 경우 다른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지만 사랑니는 아프고 붓고 고름이 날 때는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는 일단 환자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전신적인 어떤 보조요법을 취하고 두 번째로 1차적으로 감염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충분하게 어떤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생각보다 통증이 많이 줄었다. 이럴 때 발치하는 게 원칙이고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고3 수험생이나 특히나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분 그리고 결혼을 한 경우 2세를 준비하는 여자분께는 쉽게 얘기해서
도시락을 싸서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타입입니다. 왜냐? 고3 때 찾아오면 굉장히 저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본인은 임신한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사랑니 아프다고 왔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방사선을. 그랬는데 마취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임신했다고 하길래 뭐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아마 그 어른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또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네네. 그 아무래도 고3 수험생 뭐 적절한 시기는 안 아플 때 예방적으로 발치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원장님께서 그 염증이 없을 때 건강할 때 네. 미리미리 발치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항상 이렇게 뭐 미리 사건이 생기기 전에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신 전이라든지 특히 이제 수험생들 네. 그게 또 중요한 또 그 우리 대학생들도 직장을 준비하면서 이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저는 사랑니 발치하러 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럴 때 예. 미리 이제 사랑니를 발치해서 사랑니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이라든지 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사랑니 발치 후에 심하게 붓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너무나 자명하죠. 네. 힘들기 때문에. 예. 일단은 단순 발치보다는 외과적 발치는 일단 잇몸을 절개하고 치아를 분할 삭제하고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를 자르고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뭐 수술 후에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항상 연구하고 논의하지만 결과적으로 환자분들은 째고 그 다음에 자르고 꼬매고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드실 겁니다. 또한 연령대별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대랑 또 10대, 20대랑 아무래도 고령은 또 수술 후에 느끼는 어떤 그 회복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데서도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뭐 발치 후에 뭐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붓거나 아플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사랑니가 이제 그 특히나 아래턱 같은 경우에 예. 참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참 여러 가지로 좀 그런데 사랑니를 뽑고 나서 입술에 감각이 없다, 혀에 감각이 없다. 네. 사실은 환자분이 제일 힘들죠. 네. 네. 두 번째로 힘든 게 치료한 의사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깊이 매복돼 있거나 아니면 해부학적으로 아래턱 같은 경우에 신경관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개원가에서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의 구강외과 전문의하고 충분하게 협진을 해서 발치하는 게 좋겠고 아래 위턱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발치 중 또는 원치 않게 치아에 일부 뿌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단 상악동 같은 경우에는 사진상으로 자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운드한 치아 뿌리 끝이 아주 미세하게 함입되어 가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인 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흔히 말해서 아래 사랑니를 뽑을 경우에 사랑니를 뽑고 나서 환자분들께서 입이 안 벌어진다. 왜 안 벌어지느냐? 사랑니가 제일 안쪽에 위치한 치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발치나 외과적 발치를 하더라도 치아를 뽑고 나서 반드시 얼음찜질할 48시간 동안은 같이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개구 운동을 반드시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사실 사랑니 발치, 이를 빼는 게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환자분들께서 쉽게 접근하고 사랑니 뭐 오늘 빼주세요, 뭐 이렇게 네.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절한 진단과 그리고 예방 치료하시고 그렇죠. 나서 해야 된다는 네. 것도 잊지 마시고 그래야 이제 회복도 잘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발치 후에 어쨌든 빨리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또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긴 한가요? 일단 지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병원에서 거즈로 이제 2시간 동안 압박 꽉 깨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비위가 좀 약하신 분들, 마취는 덜 풀렸지만 피 냄새가 난다든지 이러면 자꾸 이렇게 거즈를 뺍니다. 네. 빼고 본인이 물양치를 해요. 그리고 다시 끼워요. 하지만 이게 전문가가 이렇게 거즈를 압박 드레싱하는 경우와 환자분이 스스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혈이 조금 늦게 됐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압박 드레싱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 보통 우리 몸의 회복 과정이 한 48시간 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급격하게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찜질을 보통 한 24에서 48시간 동안을 권하고요. 금주, 금연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치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처 부위가 있으니까 요즘은 가글링을 주로 권해드리는 거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아이스팩 같은 냉찜질을 권하기 때문에 그쪽 부위에 음식 한 2, 3일 동안은 너무 뜨거운 음식 같은 거는 좀 피하라고 권해드리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처방약은 어때요? 약이 처방되는데. 처방약 같은 경우에도 네. 3일 이상은 반드시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염증이 심하다 그러면 5일에서 일주일 네. 정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잘 지키신다면 사랑니 발치 그렇게 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혹시 이제 약을 드시고 약 때문에 부작용을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속이 안 좋으시거나 네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약 선택을 아무래도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경우가 항생제가 아니고 소염 진통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약 선택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조금 위장 장애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소화제를 조금 더 좋은 걸 쓴다든지 아니면은 진통제를 진통 효과보다도 어떤 진통 효과 이후에 위장 장애를 일으킬 만하다 이러면 조금은 진통 효과가 약하더라도 위장 장애를 덜 일으킬 진통제를 선택한다든지 그리고 좀 주변에 내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약사분들하고 좀 더 상의해서 약의 선택을 환자의 여러 케이스에 맞게 좀 선택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바 정리하면 사랑니 절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네. 예, 정확하게 검진하시고 또 전문의와 상담을 하신다면 사랑니 발치를 하시는 게 좋고 미루시지 마시고 예방적으로 특히 뭐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 수험생이거나 뭐 군대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검진 후 사랑니를 발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 건강 스페셜에서 준비한 소식은 오늘 사랑니까지 이렇게 나눠봤고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너무 아쉽게도 네.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밝고 건강한 소식으로 건강 관련 소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